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살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남편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희 가게를 슬슬 막내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보다도 일찍 가게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막내를 보고 있으면 제 젊을 때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막 시집 와서 가게 일하면서 정말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뼈가 으스러져라 일을 했거든요. 그때 겪었던 일을 적어서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도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 제 나이는 고작 첫 돌을 막 넘겼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절 낳아준 부모님이 제가 태어난 날을 적어서 제 옷 주머니에 넣어 놨다더라고요. 물론 제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고요. 고아원 원장님은 그런 제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고아원에 처음 들어간 그날 제가 보라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은 보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흔하지도 않은 이름이었고 어쩐지 세련되었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제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신 원장님께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고아원에서 살다가 국민학교에 가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입양되는 애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기회가 오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속상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 없이 살다가 나중에 뭐가 될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고아원에 있던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출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죠. 걱정되는 마음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걱정되는 마음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퇴소하고 나쁜 길로 빠졌다는 언니 오빠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경우를 덜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자였습니다. 퇴소 후의 미래가 걱정되는 마음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다니면서 기술을 좀 배워보려고 근처 옷공장에 가서 일을 시켜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시다일을 하면서 기술도 좀 익히고 돈도 벌기도 했죠. 번 돈은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나중에 퇴소하고 제 입에 풀칠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푼돈이더라도 모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모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고아원 퇴소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퇴소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같은 고아원 출신의 언니 오빠들이 찾아왔습니다. 나쁜 일을 같이 하자고 꾀이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돈을 벌게 해준다는 달콤한 말까지 했었죠. 솔직히 저도 제 미래가 불안했기에 그런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다른 언니 오빠들처럼 잡혀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무서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숙식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들어가게 된 공장에서 제가 마치 기계가 된 것처럼 일을 했습니다. 2교대 근무였거든요.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하고 숙소에 들어가면 뭐 할 생각도 안 들고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기절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머리를 쓰는 일도 아니었고 힘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닌 단순 노동이었지만 똑같은 일을 12시간 동안 반복한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단은 돈이 급하고 살 곳이 없었기에 그 공장에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다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보고 계속 미래가 불안했던 저는 1년을 꽉 채운 뒤에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나와 시작하게 된 일은 화장품 방문 판매였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거든요. 학창 시절 친구 중에 유일하게 꾸준히 연락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지낼 곳 없으면 자기 자취하는 방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자기도 월세 부담된다고 반반 나눠서 내자고 했죠. 둘이 살기엔 좀 좁은 듯 했지만 혼자 살기엔 꽤 넉넉한 집이었습니다. 친구의 배려로 고맙게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일자리를 구하던 중 친구가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화장품 방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엔 화장품 팔아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시절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꽤나 유행이었습니다. 친구가 어릴 때부터 사교성도 좋고 입담도 좋았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재밌는 친구로 유명했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친구네 본가는 타지 시골에 있었는데 첫째 딸인 친구가 가장이 되어서 혼자 나와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화장품 판매를 해서 꽤 높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저는 친구랑 달랐거든요. 넉살 좋게 다른 사람 칭찬을 잘 하지도 못했고, 능글맞게 사람을 꾀이는 재주도 없었습니다. 결국 옆에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서 기본급을 겨우 받았고, 6개월을 겨우 넘기고서 잘리다시피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친구와 함께 살던 자취방 근처의 식당에서 주방 보조를 구한다는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방 일은 해본 적이 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저는 곧바로 일을 하겠다고 뛰어들었죠.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보다 몇 살 더 많은 따님이 있으셨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며 항상 우리 딸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잘 챙겨주셨었죠. 보너스도 종종 챙겨주시고 손님 많이 없을 때는 일찍 퇴근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1년 정도 일한 어느 날부터 사장님의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걸 어쩌냐. 1년은 더 해야지 했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 당장 다음 주가 수술이라 가게 문 닫아야겠다, 보라야. 우리 보라 조금 더 챙겨줘야 하는데 알려줄 것도 많은데 아쉬워서 어째. 저는 괜찮아요, 사장님. 사장님 몸이 먼저죠. 그렇게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고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보다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식당 일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제가 손이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인진 모르겠지만 저보고 간을 잘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방 일이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소질도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그쪽으로 일을 알아보기도 했죠. 식당은 넘쳐나니까 주방 일이 사라질 일은 없겠다 싶어서 꾸준히 해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테이블 30개 정도가 되는 엄청 큰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주방 이모라는 분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잠깐 사장님이 은행에 가셔서 안 계시는데 그냥 나랑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린데 일해본 적은 있고 17살 때부터 옷공장에서도 일해보고 영업도 잠깐 해보고 식당은 1년 정도 해봤습니다. 어디 식당? 이 근처? 그 시장 골목 쪽에 있는 생선가게요. 아, 거기 테이블 4-5개밖에 안 되지 않아?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될 텐데 나이도 어린데 잘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주방 임원은 영 제가 못 믿어온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슬쩍 둘러보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모뻘이더라고요.
저처럼 어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홀에서 일하는 사람도 모두 저보다 나이가 있어 보였죠. 그래도 그렇게 큰 식당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었던 저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당차게 얘기했습니다. 주방 이모는 건성으로 알겠다고 하고는 이만 가보라고 했습니다. 삐삐 번호를 남기고 집 전화번호까지 알려드리고 왔는데 연락이 오진 않았죠.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잠깐 장을 보려고 혼자 동네 시장에 향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서 친구랑 같이 모으던 생활비로 야채도 사고 고기도 조금 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시장을 나서는데 시장 입구에서 한 아주머니가 끙끙대고 계셨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장을 본 봉지가 찢어져서 식재료가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손으로 주워 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봉지가 여유가 있어서 여기에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봉지에 아주머니의 식재료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서 길바닥을 엉망으로 만든 식재료들을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고맙다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죠. 정리를 마치고 일어나서 아주머니를 보는데 짐이 한가득이시더라고요. 혼자 다 들고 가시기에는 힘드실 것 같았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어머, 그렇게까지. 그건 너무 미안한데. 저는 오늘 짐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저는 아주머니의 짐들을 번쩍 들었습니다. 가지수도 많고 양도 많아서 꽤 무겁더라고요. 도와드리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고마워서 어째. 그럼 이 앞에 금방이니까 좀 부탁할게요. 내가 손이 커서 사다 보니까 한가득이 되어서 어쩌나 했는데 정말 너무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계속 고맙다고 하시면서 가는 길을 앞장섰습니다. 저는 그런 아주머니의 뒤를 졸졸 쫓아갔죠. 그리고 곧 아주머니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제가 며칠 전에 주방일 면접을 봤던 식당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일하는 사람들이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인사를 했죠. 저는 깜짝 놀라서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남편하고 같이 하는 식당인데 왜요? 여기 와서 먹어본 적 있어요? 그게 아니라 며칠 전에 여기서 주방일 하고 싶어서 주방 이모한테 면접 봤는데 연락이 없어서요. 혹시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러신 걸까요? 네? 면접이요? 주방 이모? 그런 얘기를 듣지를 못했는데. 아주머니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제 면접을 봤던 주방 이모가 나왔고 저랑 아주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황급히 다가와서 아주머니께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모님. 이 친구가 너무 어리길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냥 말씀 안 드렸어요. 괜히 일 알려줬다가 힘들어서 금방 나가면 어떡하나 해서.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저를 보고 미소를 띄우셨습니다. 그건 해봐야 아는 거지. 야무지게 잘할 것 같은데 내일부터 나와요.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니,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렇게 저는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일자리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기분이 오락가락했는데 역시 하늘이 무너지라는 법은 없는 건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새로 일하게 된 식당에서 파는 메뉴는 감자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장사도 잘 되어서 택시 기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저녁엔 가족 단위로 외식도 많이 하는 엄청 바쁜 식당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사장님의 부모님 때부터 하던 식당을 이어서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반찬 하나도 대충 만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또 사장님이랑 사모님께서 가게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주방이 정말 세월이 안 느껴질 정도로 엄청 깨끗했습니다. 배울 게 많겠다는 생각에 참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각오했던 만큼 일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쁘더라고요. 공장에서 2교대로 일할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서 문제였는데 식당에서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빠르게 흘렀죠.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양의 설거지를 하고 감자를 몇 박스를 깎고 시래기를 씻고 무를 자르고 한가득 만들었다 싶었는데 금방금방 나가는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주방 이모는 그러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주방 일을 하는 게 나름 재밌더라고요. 가게를 가득 채우고 있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면 보람차기도 하고 깨끗하게 설거지된 식기류를 보고 있으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주방 이모도 점점 저를 인정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사장님과 사모님도 저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어머, 보라는 참 손이 빠르고 야무지네. 역시 내 눈이 정확하다니까. 감사합니다, 사모님. 여기서 일하려면 손이 느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기특하고 예쁘다.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어. 저는 제가 고아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게 제 잘못도 아니고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니잖아요. 물론 고아라는 것을 밝히면 색안경을 끼고 무시하거나 불편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무서워서 저를 속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모님께도 제 사정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전혀 몰랐네. 그럼 혼자 공장에서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그랬던 거야? 어쩜 너무 기특하다. 보라 두고 간 부모님은 평생을 후회하겠어. 사모님의 말을 듣는 순간 울컥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게도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부모님이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엄마다라고 생각해 보라야. 그냥 그럴 때 있잖아. 밥 먹고 싶을 때, 이유 없이 투정 부리고 싶을 때, 그때 언제든 밥 차려주고 투정 받아줄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평생 무뚝뚝한 아들 하나만 키우느라 그런 투정이 가끔은 그립더라고. 알겠지? 언제든 나한테 와, 보라야. 그 어떤 말보다도 힘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어떠한 대가도 없이 너무나도 진솔하게 그렇게 제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쁘기도 고맙기도 한 마음이 눈물로 나왔었나 봐요. 사모님이 제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이상하지도 않을 법한 게 사모님이 진짜 소녀 같은 분이시거든요. 주방 이모들이 말하기를 장사하면 온화한 사람도 사자가 되고 바보 천치도 여우가 되기 마련인데 저희 사모님은 그러지를 않는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한없이 소녀 같고 착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모님과 사장님은 평소에 남을 많이 돕기로 유명하신 분들이셨답니다. 아무리 바쁘고 삶이 힘들어도 밥은 챙겨 먹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반찬을 한가득을 하셔서 보육원에 보내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보내드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가게에 노숙자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모님과 사장님은 그런 노숙자들 한 번도 내쫓은 적이 없고 따뜻한 뼈해장국 한 그릇씩 가져다 주시던 분들이셨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노숙자분들이 종종 찾아왔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노숙자분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밥을 먹고 가셨고요. 사장님은 남을 도와야지 복이 온다고 생각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었죠. 그런 마음씨 착한 사모님과 사장님에겐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도 아들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가게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아들은 군 복무 중이라고 했거든요. 가끔씩 휴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일을 쉬는 날이라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2년이 지났을 때 그 아들이 군 제대를 했고 그때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서글서글하고 부드러운 인상의 사장님과 사모님과 달리 어딘가 까칠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의 남자였죠. 무섭게 생겼네. 이게 제가 그 남자를 보고 느낀 첫인상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친해진 주방 이모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아들 무섭게 생겼네요. 사모님이랑 사장님이랑 하나도 안 닮았어요. 뭘 안 닮아, 똑같구만. 네? 똑같다고요? 누가 봐도 다른데 대체 뭐가 똑같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일주일도 안 되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아들은 제대한 이후로 매일같이 가게에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의 유일한 자식이니까 가게를 물려받아야 했으니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일할 때도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엄청 무뚝뚝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노숙자분이 왔는데 한 번을 웃지 않았던 그 아들이 빵긋 웃음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노숙자에게 반찬과 식사를 내어주고 맛있게 드시라고 했죠. 그 모습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남을 배려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판박이었습니다. 웃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는데 사모님하고 똑같았죠. 겉모습으로 판단을 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아들과 함께 6개월 정도 일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모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되셨습니다. 가게에서 일하시는 것만 봐도 엄청 지쳐 보이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괜찮아. 날이 더워서 그런가? 도통 힘이 안 나네. 그동안 일하면서 사모님이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엄마처럼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모님이 지쳐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좀 힘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같이 가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시장에서 사둔 토종닭과 각종 약재를 넣고 팔팔 끓였습니다. 하나둘 출근하는 이모들마다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냐며 엄청 실한 놈으로 잘 샀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출근하시자마자 저는 삶은 토종닭을 내어드렸습니다. 사모님이 엄청 감동하셨죠. 세상에 내가 이런 걸 다 받아보고 너무 고마워 보라야. 사모님은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깐의 쉬는 시간이 생겼는데 그때 사장님의 아들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서 무슨 일인가 괜히 긴장이 되었죠. 왜 부르셨어요? 그 토종닭 어디서 샀어요? 네? 대뜸 토종닭을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크고 실한 토종닭 처음 본다면서 자기한테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닭 삶는 것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사모님 걱정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처럼 사모님께 보양식 해드리고 싶다고 그런 거 한 번을 못 해드렸다고 하면서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 마음씨가 참 예쁜 듯해서 일주일 뒤에 같이 시장 가서 닭집이랑 약재 파는 곳도 알려주고 삶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손수 끓여준 보양식을 받은 사모님은 무척 기뻐하셨죠. 어머 세상에, 내가 일주일 사이로 이렇게 호강을 하네. 아들한테 이런 걸 다 받아보고. 고마워 아들. 우리 보라가 정말 복덩이네. 며느리 삼고 싶네. 사모님은 무심결에 튀어나온 말에 당황하셨는지 황급히 입을 가리셨습니다. 저랑 사모님 아들은 얼굴이 빨개졌고요. 괜히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 이후로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쩌다 보니까 저랑 그 아들이 먼저 출근을 해서 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둘이 주방에 있는데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더라고요. 애써 일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신경은 다른 곳에 향해 있었죠.
그때 갑자기 그 남자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시내에 영화관 생겼던데. 네, 알아요. 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그럼 가볼래요? 네? 지금요? 아니요, 오늘 일 끝나고. 그날 저랑 그 남자는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여버렸고, 그날 퇴근할 때까지 일에 집중도 못하고 정신이 완전 다른 곳에 팔려 있었죠. 왜 나한테 영화를 보자고 했을까? 혹시 나한테 그러다 퇴근 시간이 되었고 평소와 다르게 멀끔히 차려입은 남자의 모습에 확신을 할 수 있었죠. 그날 둘이서 영화를 보고 저녁까지 먹었습니다. 동네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멀리 있는 동네까지 가서 밥을 먹고 한참을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그날 그 남자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또 일찍 끝나는 날에 자기랑 같이 또 놀아줄 수 있냐고요. 그날 데이트가 나쁘지 않았던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는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직원들의 눈을 피해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관계라 그런가 어쩐지 항상 두근거리고 긴장되고 그러더라고요. 뭐 고백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가게 사람들에게는 감쪽같이 속인다고 속였는데 저희가 좋은 감정으로 만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지만 모두들 저희의 만남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남자친구는 아주 대놓고 애정 표현을 했고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죠. 엄청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까워지고 나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되게 자상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사모님과 사장님도 무척 놀라셨죠. 하지만 저희의 행복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보양식을 챙겨준 뒤에도 계속해서 기운을 못 차리시던 사모님은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고 폐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들과 뼈로 전이가 많이 되어서 수술이 무의미하고 원한다면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다고 한들 살날을 조금 늘리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갔던 저와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떠나보내기엔 너무나도 천사 같으시고 꽃 같으신 분인데 그 예쁜 인생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사모님은 처음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지만 나중엔 마음을 비우신 건지 웃으셨습니다. 나 치료고 뭐고 안 할래.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떠나고 싶어. 3개월 남았다고 했지? 그동안 많이 웃다가 가고 싶어. 가게 일하는 직원들 모두들 모아두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다들 그 가게에서 7년, 10년, 12년 이렇게 일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간 정이 들 대로 들었을 텐데 마치 가족을 떠나보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사모님은 저랑 남자친구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부탁을 하셨죠. 내가 저번에 두 사람 만난다는 거 알고 속마음을 다 얘기를 못했는데 내 평생을 모든 걸 바쳐서 키운 우리 아들이랑 딸처럼 귀한 우리 보라랑 좋은 마음으로 만난다니 너무 기뻐. 이렇게 계속, 아니 적어도 내가 떠날 때까지만 두 사람 예쁘게 만나줘. 그래야 더 많이 웃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모님을 더 웃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저희에게 그 말을 한 다음 날부터 저는 사모님에게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던 사모님이었지만 금방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좋다면서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를 불러다가 아주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할 거야? 뭐? 결혼? 응,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하려고. 어머님 살아계실 때. 너 진짜야? 이런 건 남자가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됐고, 한다고 했지? 빨리 식장부터 알아보자.
세상에 무서울 거 하나 없었습니다. 소중한 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 서두른다고 무슨 큰일 나나요? 저희는 곧장 어머님 아버님에게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야 뭐 고향도 없고 결혼식에 올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가깝고 깔끔한 식장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뜰하게 살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는데 적금 다 깨보니까 꽤 많이 모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진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발품 팔고 손품 팔고 하며 척척 결혼 준비를 해내니까 남자친구는 얼떨떨해 하면서도 너무 멋있다고 좋아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드레스도 금방 고르고 웨딩 촬영하는 것도 금방 골랐는데 어머님 혼주 한복만은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선택했습니다. 재질이 제일 좋고 제일 아름다운 걸로 해드렸죠. 그런데 어머님이 금방 갈 사람 뭐 이렇게 좋은 걸 해준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울컥했지만 눈물을 꾹 참고 예쁜 사람이 예쁜 거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결혼식 내내 어머님은 입은 웃고 계셨지만 눈에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무 예쁘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결국 저도 눈물이 터져버렸고 비싸게 한 화장이 모두 지워질 만큼 엉엉 울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원했습니다. 어머님 끝까지 제가 모시고 싶었고 어머님 떠난 후 아버님이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안 그래도 마음이 정말 여리신 분인데 혼자 계시게 하는 게 영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가서 우리 어머님 보양식도 많이 차려드리고 열심히 보필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제가 시댁에 들어가고 2달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3개월을 말하셨지만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신 저희 어머님은 5개월을 사셨습니다. 어머님을 떠나보낸 날 아버님께서 제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제 덕에 어머님이 웃으면서 가셨을 거라고요. 그 이후 저는 아버님을 더 많이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부부 결혼할 때쯤에 어머님께 들은 얘기인데 젊었을 때 아버님이 어머님을 엄청 쫓아다니다가 결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버님이 어머님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아끼셨고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꼬 부부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떠나셨으니 그 공백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남편은 무뚝뚝하게 짝이 없어서 아버님한테 애교 같은 것도 못 부리고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 아버님 마음이 더 공허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맘때 큰맘 먹고 가게 하루 직원들한테 맡기고 셋이서 1박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1박이라 멀리도 못 가고 근처 바닷가나 갔는데도 아버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평생 일만 하셔서 어머님하고 특별한 추억도 없으셨던 분이라 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하고 쇼핑 가서 멋진 옷도 골라드리고 평소엔 드시지 않는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곤 했습니다. 마치 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아버님도 저를 정말 특별하게 아껴주셨습니다. 맨날 우리 며느리, 우리 보라 하시면서 다정하게 저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항상 제 편에 서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일하다가 손님하고 실랑이가 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엄청 무례하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꼴 못 참는 저도 큰 소리 내면서 손님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남자였거든요. 덩치도 엄청 크고요. 그 손님이 손찌검을 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나서서 그 손님 손목을 확 낚아채더니 엄청 무섭게 화를 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진짜 온화한 성격이시거든요.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나서니까 손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때 정말 아버님께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언제든 제 편에 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님하고 같이 일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끼리 같이 일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싸움 난다고요. 그런데 저는 결혼 전부터 계속 같이 일해서 그런가 너무 편하고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결혼 후에는 저랑 남편이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물론 아버님도 같이 일을 하셨고요. 하지만 아버님도 연세가 많이 들기도 하셨고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고생을 오래 하시다가 건강이 쇠약해지셔서 일을 그만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금씩 운동도 하고 친구분들 만나서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저희에게 가게를 맡기시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 오면 언제든 밥 먹이거라. 둘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직원들한테도 계속해서 얘기해줘. 사람이 밥이 들어가야 일을 하던 뭘 하던 하지. 남을 도와야 복이 오는 거다. 네, 아버님. 항상 아버님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일을 했습니다. 사장 바뀌었다고 단골 손님이 끊길까봐 저희 부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열심히 운영하신 가게를 제가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다행히 가게 운영은 잘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도 안 끊기고 잘 유지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게 물려받고 2년쯤 지난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는 낡은 교복을 입고 한 손에는 콜라 2병을 그리고 한 손에는 조금 더 어린 남자아이의 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아이가 다른 남자아이의 귀를 잡고 저희 가게로 질질 끌고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던 남자아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묻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응, 그런데 무슨 일이니? 놀라서 제가 묻자 갑자기 남자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귀를 잡고 있던 남자아이를 잡아당겨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건지. 혹시 이 애들을 어디서 본 적이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본 애들이 제게 죄송한 게 뭔지 어리둥절한 순간 남자아이가 들고 있던 콜라병을 제 앞에 턱 내려놓았습니다. 제 동생이 갑자기 콜라를 2병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어디서 났냐고 물었는데 하도 말을 안 하길래 추궁했더니 이 가게 뒤 창고에서 훔쳤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한 병은 동생이 먹어버려서 이거 변상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동생이라는 아이는 훌쩍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형한테 엄청 혼난 것 같더라고요. 말을 마친 형은 주머니에서 동전 여러 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메뉴판에 있는 음료 가격을 보고 동전을 하나 둘 세었습니다. 아이들 차림새를 보니까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변상은 괜찮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 네? 밥이요? 아니, 그래도 제 동생이. 어른이 밥 먹으라고 하면 그냥 먹는 거야. 자, 여기 앉아. 저는 아이들 먹을 감자탕을 대짜로 내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잠깐 고민을 하더니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죠. 한창 식욕이 왕성할 시기인데 밥을 잘 못 챙겨 먹었는지 순식간에 밥 2공기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시원한 콜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밖에 있었던 거 시원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엄청 시원해서 더 맛있으니까 먹어봐. 아이들은 콜라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잘 먹는 아이들을 보니까 흐뭇했습니다. 아이들은 30분도 안 되어서 둘이 합쳐 밥 4공기랑 감자탕 대짜를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아이들은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굶지 말고, 훔치지 말고,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주방 이모들한테 들어보니까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고 형제와 할아버지끼리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제의 할아버지는 가끔 고물 주우시면서 그렇게 세 식구가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남일 같지 않았던 저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을 마주치기만 하면 가게로 데리고 와서 밥을 먹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젓한 형은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말했죠. 제가 꼭 은혜 갚을게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어떻게든 갚을게요, 사장님. 밥 잘 먹고 씩씩하게 커서 다른 사람 도와주면 그게 갚는 거야. 얼른 밥이나 먹어. 가끔 동생은 형 없이 혼자 가게에 와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할아버지께도 가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데 아이들 키우느라 정말 힘드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과 새벽같이 출근해서 열심히 재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가게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병원인데 혹시 이근영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저희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병원이라는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가신다는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분명 오늘 아침에 산책을 나가신다고 하신 걸 들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전화를 건 간호사분이 말하시길 저희 아버님이 골목길에서 쓰러지셨는데 쓰러진 아버님을 누가 병원에 옮겨줬다는 겁니다. 덕분에 큰일 없이 수액 맞으며 누워있다고 하시더군요. 일단 병원으로 간다고 하였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정신없이 아버님을 찾았는데 아버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 아버님 옆에 앉아있는 게 저희 가게에서 가끔 밥을 먹던 형제 중 형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왜 여기에 있니? 설마 네가 우리 시아버님을 병원으로 모신 거야? 네, 사장님. 이분이 사장님 시아버님이세요? 어떻게 된 상황이었냐면요. 그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매일 아침마다 신문 배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신문 배달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쓰러져 있던 저희 아버님을 아이가 발견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이는 타고 있던 자전거도 내던지고 아버님을 업어서 병원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 덕에 저희 아버님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고마워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아버님이 사셨어. 정말 정말 고마워.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남을 도우면 언젠가는 그게 복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그 말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꾸준히 남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음식을 보내기도 하고 노숙자분들 밥 주는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픈 아이들에게 후원도 하고 형편 어려우신 분들에게 쌀도 나눠드리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목숨을 살려준 그 아이 있잖아요. 그날 이후에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안 가고 돈 벌 거라면서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마치라고, 그래야 사회에서 사람 구실은 한다고 엄청 설득을 했습니다. 그맘때 형제의 할아버지 건강이 많이 쇠약해졌었거든요. 그 때문에 아이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후원 목적으로 소정의 후원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아이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냉장고도 한 번씩 채워주고
할아버지는 괜찮으신지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눈물을 훔치면서 감사하다고 이 은혜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3년 동안 열심히 고등학교를 다닌 형은 졸업 후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했던 아이라서 대학교까지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자기가 돈 벌어서 동생 키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제 중 형은 저희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저희의 은혜를 어떻게 갚았는지 아세요? 글쎄 그 아이가 20대 후반에 저희 가게 분점 점장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생각이 있었는데 선뜻 자기가 맡아서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꽤나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원래도 본점에서 일 정말 잘했거든요. 어째나 발이 빠르고 야무진지 알곤 있었지만 머리까지 참 영특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분점을 맡기게 된다면 걱정이 없겠다 싶었죠. 그렇게 그 아이는 지금 분점의 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사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위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라서 가게 갈 때마다 삐까뻔쩍합니다. 그냥 마냥 어린 중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저희의 동업자가 된 거죠. 그 아이가 있어서 일하는데 어찌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한테는 아들만큼 소중한 아이라서 그만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동생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형이 동생 꿀밥 먹여가면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형이 저희 가게에서 일에다가 번 돈으로 동생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맨날 징징거리더니 형 덕에 선생님까지 될 수 있었죠. 어릴 때는 형한테 귀 잡혀서 질질 끌려다녔던 그 아이가 지금은 학교에서 엄청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으로 통한답니다. 덩치도 몰라보게 커졌거든요. 제 눈에는 아직도 귀여운 꼬마아이 같은데 말이죠. 아,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저희 부부에게 큰 영향을 준 게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일이 너무 바빠서 아이 낳고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정말 죽어라 일만 했거든요. 2년 동안 아이 없이 지냈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 밥 먹이면서 생각한 건데 저희 부부에게도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했고 이듬해에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해에 아들까지 낳게 되었고요. 참 여러모로 저희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희 둘째 아들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남을 도우면 복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셨잖아요. 그래서인지 아버님 장례식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버님 가시는 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넘쳐나는 조문객들 보면서 우리 아버님 정말 잘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의 마지막을 슬퍼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도울 겁니다. 세상에 우는 사람보다 웃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모두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되어서 돌아올지.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